지금부터는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 김경모 교수입니다. 저희에게 종합 토론 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세 분의 지정 토론자에 의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 그게 끝나고 나서 혹시나 지정 토론 내용 중에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이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별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가 오늘 세 분 추천이 되었습니다. 우선 세 분 토론자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창원대학교 산학융합기술교육센터의 석정훈 교수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인제대학교의 조순옥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에 박수정 선생님은 지금 아마 토론 요지를 하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도 이 세 편의 기조강연과 주제 토론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온 그 공통적인 주제는 아마도 디지털 또는 디지털 사회, 또 그 다음에 평생 학습 내지는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또 세부 주제를 가지고 두 분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이 이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먼저 창원대학교 석정훈 교수님의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주제는 경상남도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앞서 전은경 교수님이 발표하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그 산학융합기술교육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 자체가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참 익숙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은 실험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한 자리를 주로 가지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하게 된 계기가 아마도 저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전국민 디지털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아마 그 사업과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토론이지만 이제 오늘 주제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리고 할까 합니다. 아까 이제 전은근 교수님께서 이제 그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아까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혹은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그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아마 그 전인경 교수님이 제기하신 그런 그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해결의 하나의 추진 방향이 아닐까, 그런 목적으로 나온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년도에 코로나 사건 이후로 이제 아까 전인경 교수님이 발표 자료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디지털 취약계층에 관계되는 것들은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 불리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불리함을 뛰어넘어서 거의 생존의 문제로까지 보고 있거든요. 20년대 초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아마 5월, 6월, 7월 이때쯤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마스크 대란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때 마스크 대란 사태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려고 마스크 앱을 가지고 찾아보고 마스크 앱을 파는 약국들을 찾아가서 줄을 서고 마스크를 샀었는데,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그 마스크 앱을 활용할 줄을 몰라서 마스크를 구해서 밖에 외출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이 전환이 됐었죠. 전환이 됐었는데, 특히나 이 그 지체 장애아를 담당하는 특수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체 장애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그 담당 장학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목숨을 걸고 수업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불편함이나 불리함이 아닌 거의 생존의 문제로까지 다가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정부에서 과기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이제 미래 소프트웨어 체험 사업이겠죠. 경상남도에서는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초등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디지털 배움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년대부터 시작됐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수주를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경상남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역량을 갖다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쭉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올해 2차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전 국민 특히나 이제 저희 같으면 경상남 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취업자, 청년 구직자,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거 대상으로 해서 이제 취업을 갖다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구직자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노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강사 서포터즈로 활용을 해서 경상남 도민을 갖다가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경상남도를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성으로 지리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다를 접해 있는 도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리산을 위주로 한 거창, 함양, 산청의 산간 지역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를 크게 동부와 서부로 가르게 되면 동부 지역 김해, 양산, 창원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서부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인구가 적고 이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는 산간 지역을 찾아가서 교통이 불편한 산간 지역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그 배에 싣고 저기 뭐 사량도랄지 욕지도랄지 남해 있는 섬 찾아나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약 한 5만 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했고요. 약 3만 3천 명 이상의 교육 인원을 갖다가 이제 배출을 했습니다. 올해도 경상남도 전체에 약 한 47개의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을 했고요. 47개의 디지털 배움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3만 명 이상의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이제 충실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평생 교육과도 관련이 있을 건데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경상남도 디지털 포용 거버넌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특히나 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키려면 이런 포용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 단체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주로 접촉하고 있는 데가요, 다문화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그다음에 경남 자활센터,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센터, 소상공인 협회 이런 데를 갖다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상주하고 계시거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올해도 이런 디지털 포용 거버넌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취약지구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상남도 특화된 어떤 그런 디지털 체험원관이랄지 특화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18개 시군, 경상남도에 있는 18개 시군에다가 기본적인 디지털 체험원관을 다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장비들을 갖추고 거기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존을 갖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올해 이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진행할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부 경남 지역은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디지털 교육을 서부 지역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창원 지역 창원 국가산단이 스마트 산단 고도화 산업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산단 고도화와 관련된 스타트업이랄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교육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특화 산업과 연관된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서두에서 발표 자료에서 나왔었는데요. 그 지역민하고 밀착된 어떤 도민 접근성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일부 찾아가는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이걸 올해를 더 확대 개편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또 2대의 에듀버스를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운행을 해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5일장들, 뭐 16장, 38장, 49장 이런 장들을 갖다가 순회하면서
거기에 장애 모이신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 교육 내용은 뭐 키오스크 교육이랄지 아니면 스마트폰 교육이랄지 이런 기초 교육 중심이 되겠죠. 그런 교육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버스가 직접 이제 뭐 이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도 많았는데 문제점은 조금 뒤따 말씀드릴 거고요. 참 따뜻한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80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폰이 이제 2G 피처폰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이제 추석 때 손자 손녀들한테 문자를 추석 잘 보내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저희 사업단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 갖고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드린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최신 기술 관련된 것들이라면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시상식이랄지 뭐 사진 컨테스트랄지 이런 것 갖다가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활용을 했었고요. 작년에 이제 인기를 끌어도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도 저희가 메타버스 상에서 수행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들이 많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무리 이제 이 사업은 참 선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시키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교육시키는 아주 선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함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저희가 강사하고 서포터들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참 사람 마음이 참 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집합 교육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일부 강사 서포터들 중에서 이걸 악용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만 한 30명 모아놓고 실제 수업은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인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그 강사를 해고를 하고 해촉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참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올해도 채용을 할 때 저희가 제일 주안점을 둔 게 강사 서포터 분들의 진정성과 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면접을 해서 인성이 훌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사업 진행상에 또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요. 뭐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문화 여성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갖다가 취업시키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했었고 그다음에 그 초록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보호 종료 아동들 있죠. 18세가 되면 그 보육원을 갖다 나가야 되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사회 진출하기 전에 약간 버퍼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이런 다문화 여성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뭐 불만 사항들을 국민신문고에 이제 제보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전 국민을 디지털 교육시킨 아주 선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 사업 홍보가 좀 많이 되어서 교육생 모집에 좀 도움이 되고 특히 경상남도 지역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석종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토론의 어떤 성격은 뭐냐면 이미 발표된 어떤 발제 내용이 돼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토론의 형식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석 교수님은 아마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진행된 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창원대학이 진행해온 경상남도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된 그간의 어떤 실행 경과, 그다음에 강조점, 그리고 앞으로 또 추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추진 전략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사업을 해보니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강사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주제 발표를 맡으신 전영경 교수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이건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마디 코멘트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로서 인제대학교 조순옥 교수님이 토론이 될 예정인데 아마 조 교수님은
첫 번째 그 기초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그 요지문을 작성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그 요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주순옥입니다. 먼저 오늘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 오늘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세미나 주제를 보면서 굉장히 기획이 좋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정말 뻔하지 않고 배울 것 많은 그런 주제로 두 분의 정말 훌륭한 발표 들으면서 많은 배움이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에서 이제 디지털 배제 문제는 사실 평생교육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포용을 실현시킬 것인가 가장 요즘에 크게 다루어지는 글로벌 의제 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띵킹은 정말 디지털 띵킹 comes of age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논의될 정도로 디자인적 사고를 어떻게 일하는 방식과 교육 방식에 적용할 것인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앞서서 이제 두 분의 발표와 그다음에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석종원 교수님과 박수정 선생님이 이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전반적인 주제에 관해서 왜 이것이 평생교육에서 필요한지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포용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전은경 교수님께서 크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책이 굉장히 속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석종원 센터장님 발표하셨던 그 내용은 사실 2020년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핵심적인 과제를 지금 창원대 석종원 교수님께서 추진하시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제 국회에서 디지털 포용 법안을 한참 논의 중인데요.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경상남도와 이제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시군구 자치단체가 굉장히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국가 기본계획에 더해서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센터를 설치 지정해야 되고 예산 지원 같은 역할들을 이 법에 따라서 경상남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여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사실 교육적 차원에서 단순히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배제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4가지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인프라, 그다음에 소득과 경제적 여유의 부족, 사용자의 역량 부족, 그다음에 온라인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족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이미 전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 분야에서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같이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전 사회적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은 우리가 단순히 역량을 향상시키는 걸 넘어서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고 지속해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 자체를 만들어줘야 될 굉장히 크고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은경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을 굉장히 세밀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자로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디지털 포용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2가지 원칙만 좀 강조를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칙은 유네스코가 2021년에 발표한 Reimagine Our Future Together라는 미래 교육 보고서에 나온 원칙에 이제 근거해서 제가 약간 디지털 포용으로 해석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석종원 센터장이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포용 문제는 생존의 문제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은경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조례나 관련된 법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디지털 포용 문제는 공동의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해서 사회 전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석정호 센터장이 발표해서 토론에서 경남 디지털 포용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렇게 전 사회를 포괄하는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여기에 참여시켜야 할 것인가? 이는 역시 유네스코가 2021년에 발표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서울 선언문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디지털 포용을 위한 실현으로 나서야 행동 주체가 국가나 지역 정부를 넘어서서 시민사회, 미디어, 청년, 학술기관 연구자, 인터넷 통신 회사를 포함한 민간 기업까지 모두 함께, 그리고 이 정책의 대상이 될 청년 학습자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남 안에서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디지털 포용 논의 안에 함께 참여시켜야 되고, 이 각각의 주체들이 디지털 포용을 함께 선택하고 성취하는 공동의 웰빙 문제로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방법이 바로 박경희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두 번째 주제인 디지털 띵킹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희 교수님이 오늘 발표에서 디지털 띵킹이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주셨고요. 이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현장에서도 굉장히 디지털 띵킹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언급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사람을 중심에 놓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교육 현장에서 넘어서서 정책 현장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정책을 실현하게 한다면 충분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책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디지털 띵킹 방법을 적용해서 정책 수립하려는 노력은 이미 학계에서는 정책 디자인 모델로 구체화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국민 정책 디자인 사업 같은 것들 통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정책 만드는 걸 디지털 띵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도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제가 경남도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이 도민들이 주도하는 정책 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김해시 선방동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사업에서 디지털 사고 기법을 적용해서 퍼소나 기법으로 저희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정책을 프로그램 접근해야 될지 시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인 건 모두 알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모두가 사실 공감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경희 교수님 발표에서도 어떤 문화를 만들고 의식을 함께 나누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특히나 이 공공의 정책 문제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합의를 일으켜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의 특징이 이제 하나씩 의사결정 구조를 깨고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역시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자인 띵킹을 통한 정책 수립의 가치와 가능성이 이 경상남도 평생교육 추진 체제 안에서 함께
합의가 되고 지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전반의 의사결정이나 추진 방식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문화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세미나가 그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제 토론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교수님 그 토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조 교수님께서는 오늘 발표된 두 가지 주제 발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목만 보면 조금 이렇게 연결이 좀 어려울 것 같은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어떻게 연결되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하고도 어떻게 맥락이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득력 있게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남은 개념은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자인 싱킹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오늘의 발표는 사실은 학교 수업 위주로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는 정책 제안 이런 것도 연결을 해서 학교에서 평생 교육에 접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 겸 또 나름의 해석을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토론에 대해서 이제 발표 요청을 하기 전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개 드릴 때 준비하시느라고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세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분은 경남 김해교육지원청의 파견 교수로 근무하시는 박수정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맡으신 그 디자인 싱킹과 관련해서 아마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정리해 오신 것 같은데, 특히 학교 교육에서 그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파견교사 박수정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학습 방향인데요. 저는 가속화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더 중요시해야 될 교육이 사람 중심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한 디자인 싱킹 교육의 현장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소개를 하기 위해서 PPT 화면이 같이 보여지고 있을 텐데요. 제가 현장 적용한 사례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수업에서 디자인 싱킹 수업을 적용했습니다. 14차 시로 적용을 했고요. 지금 제가 적용한 주제들은 세 가지 정도 지금 보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배움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거 노인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매 노인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로 학생들과 함께 했던 수업을 간단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화면에 보시면 그 제목이 일어나 친구야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재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을 때 학교에 아예 등교를 못하고 3월을 보내고요. 기다리다가 그리고 4월에는 온라인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그 처음 온라인 등교를 했었고, 학생들이 3월 동안 밤낮이 뒤바뀌어서 4월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접속을 못하고 아침에 깨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조례를 해서 출석 체크를 하는데 계속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느라고 많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감한 학생들이 만든 앱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신 걸 보고 이제 선생님이 힘들면 서로 도와주려고 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앱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용과 선생님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팀을 만들어서요, 3명, 4명씩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팀의 팀원들을 자기가 껴주는 거예요. 학생용 앱을 열면 자기 팀원들이 접속해 있으면 초록색이 뜨고요. 아직 접속하지 않은 친구는 빨간색이 뜨고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깨울 수 있게 한 거예요. 선생님 앱을 보시면 초록색이 된 팀들은 다 이제 학생들이 접속을 한 거고요. 빨간색이 뜬 팀은 그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접속을 안 하면 이렇게 뜨고, 그걸 누르면 그 접속을 하지 않은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한둘만 깨우면 바로 조례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예시는요. 학생들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친구들은 어떤 걸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비말 감염 때문에 급식소에서 밥을 먹지 못하니까 학교에 등교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급식소에서 밥은 먹을 수 있고 비말은 전파되지 않는 페이스 마스크를 디자인했어요. 그거 잠깐 동영상으로 재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아마 글자가 보일 거예요. 지붕이 있는 폐지 수거함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거 노인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수업할 때 학생들이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독거 노인과 함께 공감을 했을 때 독거 노인이신 분들이 주로 폐지 줍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아이들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폐지 줄 때 어려움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이 친구들이 볼 때는 비 오는 날은 폐지가 젖는 거를 이제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밤에 잘 안 보이시니까요. 밤에도 잘 보이게 이제 폐지 수거함을 만들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같은 주제인데 주제는 독거 노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인데 이 친구들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도 없고 혼자 사시니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꾸준히 챙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운동 동작을 그림으로 그리고요. 글이 아닌 그림으로 표현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그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건강 운동 체크판을 제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독거 노인들에게 치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스톱 모션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폐지 알림이 앱도 학생들이 만들었는데요. 요것도 앞에 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같은 주제를 갖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폐지가 있는 것을 안내해주는 폐지 알림이 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있는 장소, 폐지의 양, 수거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또 어르신들이 그 돋보기 쓰시는 걸 보고는 학생들이 이제 글씨 확대 기능 그리고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해서 폐지 알림이 앱을 제작한 사례가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독거 노인들이 왜 폐지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계를 유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알바몬처럼 어르신 알바몬과 같은 이런 그 자택 근무 도우미 앱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앱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왼쪽 하단에 보면 성명, 나이, 그다음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 성별 뭐 이런 것들을 그 기입하면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인공지능 도우미가 적절한 알바를 찾아줍니다. 어르신들이 폐지 줍기 말고도 독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앱을 디자인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이 친구들은 되게 귀여운데요. 아이고 무릎이야 하는 그 무릎 아픈 어르신들이
무릎 안 아프게 해주려고 마스크를 생각했어요. 마스크로 무릎 보호대 만드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활용도 되고 나름 깜찍한 아이디어를 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매 노인을 도울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제가 또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7080 추억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학생들이 70대, 80대를 위한 여행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치매 노인이 가장 뭐가 힘들까를 생각했을 때는 외로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 치매 노인분들을 따로 모아서 함께 모여서 여행을 시켜드리면 외롭지도 않고 또 힘든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보호자분들도 힘드실 텐데 잠깐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일정표를 보시면 아주 꼼꼼하게 그 치매 노인들을 위한 놀이 이렇게 나름 세심한 배려와 공감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치매 예방 학습지를 만든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네, 친구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가족 이름 적기 뭐 이렇게 자기의 집 주소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마지막 이제 사례입니다. 가족 이름 외우기 수업 한번 틀어주시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거는 저걸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파일을 갖고 왔는데요. 이 노래를 제작한 친구들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같이 사시다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셔서 점점 상황이 악화돼서 요양병원을 가셨는데 매주 이제 주말마다 할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을 가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계속 잊어먹은 거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다 기억을 잃더라도 가족 이름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노래를 학생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도 사실 만들 때 처음에는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서 가사를 넣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트로트로 그 학생들이 할머니 좋아하는 트로트로 만든 건데 들려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랑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수업 사례를 소개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이 수업 사례를 들으실 때 우리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현장을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에 강의식 수업에서 점차 이제 문제 해결 중심 수업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문제조차도 사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합니다. 아까 예시에서 보셨다시피 주제는 같은데 학생들이 각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근데 그것이 다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곧 다가올 평생학습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가 앞으로 평생학습의 방향에 조금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박준영 쌤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앞서 발표하신 박경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디자인 싱킹의 원론적인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서 발표를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적용 예상은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에서 실행된 주제 선택 수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교과 수업이라기보다는 범교과적인 형태인 것 같고 선택된 주제 또한 굉장히 학생들의 경험에 부합되면서도 또 학생들의 경험과 가까이 있는 사회 문제, 독거 노인 문제라든지 또는 치매 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그와 관련된 디자인 싱킹의 적용, 그다음 결과물 확인, 그다음 적용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조화가 된 그런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보면서 조금 색했던 부분은 뭐냐면 9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디자인 띵킹이 기존의 어떤 문제 해결 요구했던 사고력에 비해서 엄격한 의미, 과학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과학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이렇게 득실을 하셔가지고, 이 용어는 한번 두 분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용어의 표현,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한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아마 박경희 교수님에 해당되는 질문인 거고요. 또 하나는 배정경 교수님한테 올라온 질문인데, 그러면 질문의 요지를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는 걸 그렇게 예,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4대 디지털 취약계층 중 가장 우선적 대상으로 해야 할 계층은 누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직업별로, 연령별로, 또 소득별로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그런 계층 방식도 의미가 있지만, 아마 그 디지털 격차, 정보 격차 따질 때 좀 그런 틀로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비문해자, 완전 비문해자인 사람, 또 그다음에 저문해력을 가진 사람, 문해력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글도 못 읽고 사실은 디지털도 전혀 못 쓰는 그런 사람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우리가 만약에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꿈꾼다면 당연히 우선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 디지털 배움터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석종원 센터장님께서. 제가 디지털 배움터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이 내용을 통해서 경남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좀 알게 되었고요. 조금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그런 건 없지만 조금 제안을 한다면, 저는 그 지금 현재 실행되는 그 디지털 교육,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보니까 이제 직접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들을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주 초점인데, 저는 제가 굉장히 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교육 라인을 통해서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취약계층인 비문해자를 위한 그 교육이 지자체마다 다 찾아가는 문해교육의 형태든 마을 단위, 복지관 단위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교육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초등 정도 수준을 마스터하는데 한 3년 정도, 보통 주 2회 내지 3회 2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들을 좀 그 디지털 강사로 훈련하는 기회를 부여를 해서 그들도 디지털화되고, 또 그들이 아주 낮은 수준의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왜 그러냐면 또 여기 지금 경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시군에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장에 가서도 하고 섬에 가서도 하고 이런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오는 분들은 아마 이제 굉장히 좀 짧은 단기 교육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조금은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밀착되어서 접근할 수 있어서 분명히 좋은 교육 성과를 낼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사업들이 두 기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경남의 독특한 그런 어떤 이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잠깐 예, 답변.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음.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선순환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교육을 받아서 서포터즈가 된다거나 아니면 강사로 된다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등의 어떤 이런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게 문해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분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문해력도 익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문해력도 익혀서 이제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더 좋은 이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꼭 그거는 제가 고려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저기 질문에 답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어느 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되나 할 때 참 제가 생각해도 좀 적절한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좀 테크니컬하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기부나 지능정보사회원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에서 고령자를 제외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니까 고령자가 너무 많은데 고령자가 무슨 취약계층이냐 제외시키라라고 나와서 고령자를 제외하고 집계를 했는데 고령자를 제외하니까 취약계층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과기부에서 제시한 고령자 나이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5세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걸 좀 상향시키고 좀 그런 테크니컬한 작업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 싱킹을 마을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놀랄 만큼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제가 좀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초중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디자인 싱킹을 적용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마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어떤 이 디자인 싱킹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그 조순옥 교수님께서 토론하시면서 주민자치들의 어떤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해 보셨다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우리 실제로 이제 마을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평생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도 그런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디자인 싱킹을 좀 빨리 도입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데오라든가 스탠포드 디스쿨에서 실제로 이 디자인 싱킹 문제를 적용할 때에 학교를 벗어나서 전 세계 한 3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굉장히 이제 조금 발달된 나라도 있겠지만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든가 또 개발도상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갖다가 몇 날 며칠을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마을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사례가 아니었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 아이데오나 스탠포드 디스쿨의 홈페이지 같은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사례를 적용한 것들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참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면서 동시에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오히려 현문우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창의적 평생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자체가 창의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방법 자체가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라고 한다면 정말 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되고 누구한테나 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편적인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도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해내고 과정을 구성해낼 때 가장 이제 창의적인 콘텐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의 창의성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창의성 교육을 하면서 창의성 교육은 훈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창의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의성이라고 하는 그 관련되는 컨텐츠라든가 도구라든가 툴킷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어떤 평생 교육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또는 뭐 PBL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학습을 하고 배워서 적용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주제를 만들고 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잘 적용하기 위해서 툴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 현장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툴킷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툴킷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에도 적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첫 번째는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어떤 하나의 디자인 싱커가 돼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실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 고맙습니다. 답변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상황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그 규모 면에서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제 그게 모이는 학습단은 좀 규모가 작은 형태로 그렇게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나 방법은 아직까지 그렇게 이게 디지털 시대에 부합되는 그 내용과 방법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갖고 조금 더 우리가 그 고민을 해볼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의 평생교육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도제식이거나 학교교육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진흥원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프로그램의 어떤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훌륭한 그 주제 발표에 이어서 세 분의 어떤 사례 중심의 아주 정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종합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멀리서 기조 강연을 또 해주시고 주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아주 활발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에서 오신 전은경 교수님은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경남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행한 그 2022년도 경남 평생학습정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성장한 조직이 아마 경남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닐까 싶은데 같이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어떤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